자, 안녕하십니까. 하이볼입니다. 2023 정시 컨설팅 1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5번째 영상을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정시는 수시와 다르고 정시를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표준 점수와 100분의 점수를 활용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한 선을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자, 내 성적이 표준 점수 175점이야. 내 성적이 표준 점수 390점이야. 내 성적이 405점 정도 돼. 그러면 실제 내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라인이 대략적으로 잡히시겠죠. 그쵸? 이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본인의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활용을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학 내에서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간다. 의대를 간다는 거 결정할 수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의대를 가는 거는. 근데 의대 중에서 과연 어디를 결정하신 것일까? 약대를 가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약대 중에 어느 약대를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렵다는 점이죠. 왜 어렵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점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점수가 변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2022학년도의 수능, 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3학년도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원서를 쓰는 학생, 지원자가 점수에 맞춰서 100%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한 대학만을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나다군의 3번의 원서를 쓰게 되고, 이동에 따라서 추합으로 변동, 다시 말하면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점수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 대한 변동은 첫 번째는 안정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나는 내 성적대에서 이 정도 성적의 원서를 쓰면 적절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점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가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에서 하위 구조, 대학에서 대학이 바뀌는 상향 지원의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예상 점수보다 실제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수 편차폭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점수의 변동은 첫 번째는 안정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내 성적대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기를 희망한다.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약대를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약대를, 좀 더 좋은 약대를 가고 싶다. 또는 약대를 갈 수 있지만 나는 치대에 상향을 하고 싶다. 나는 연고대를 갈 수 있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상향 지원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군이동의 과정, 그 다음에 정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점수 계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정 지원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 점수 계산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예상값을 바탕으로 해서 70%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들은 안정 지원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말씀이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적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추가 합격에 대한 로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얘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추가 합격이에요. 자, 추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모집 단위 학과가 367점부터 시작해서 359점까지의 학과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내 성적이 350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나는 350점을 맞았지만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쓰고 싶냐면 360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35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6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350점인 성적에서 360점인 학과의 원서를 썼더니 다수의 351점인 학생들이 동일 학과의 원서를 다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쵸?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일 핵심은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추가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번 시간에 이제 15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나의 경쟁자,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향점과 상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10점이 높은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350점을 맞고 36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면 360점을 맞은 학생은 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360점을 맞고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틀림없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동 가능성이 생기죠. 물론 추합이 안 되면 그대로 눌러앉겠지만 나의 실질적 경쟁자들은 뭐냐면 바로 요 360점 구간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치는 허수들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나의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점수가 10점이 높은 벤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대로 원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100대 1이어도 아무 상관가 없어요. 내가 367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367, 368점을 맞은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쓴다?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왜 경쟁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대학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제로 추합이 발생이 됐었을 때 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나보다 0.1점이 높은 바로 351, 352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경쟁자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모집 단위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치는 지점,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하향점과 아래에서 위로 치는 상향점 두 개의 지점이 있어요. 두 개의 지점. 이럴 때 내가 어디에 원서를 써야 붙냐? 내가 만약에 상향 친다, 내가 추가 합격을 노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지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점을 공략하셔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치는 상향점을 공략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향점이라는 얘기는 이 학과가 360점인데 어디에서 치는 거야? 359점. 360점인 학과를 359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거나 358점을 맞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거나 또는 355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향을 치는 구간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다. 이거 꼭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치는 지점은,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붙으려고 쓰는 거예요. 붙으려고. 얘네들은 실제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붙으려고 쓰는 거죠. 결국은 요 점수 때보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이 나는 학생들이 상향을 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이 나는 내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뭘 보고 이렇게 상향을 칠까? 상향을 친다는 얘기는 상향을 쳐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그널은 바로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 두 번째는 학과가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주거나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거나, 다시 말하면 뭔가 낮은 성적에서도 추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회 신호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충원율, 두 번째는 학과가 비인기 학과이거나 낮은 과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았다든가, 아니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봤더니 전년도에 합격생들의 환산 점수가 낮은 구간이었다든가 라고 하는 신호를 줬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신호들이었었을 때는 마이너스 1.2점, 3점이나 낮은 학생들이 상향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5점, 점점 10점 정도 벌어지는 학생이 추합으로 붙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지점을 보여야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점을 봐야 돼요. 모든 대학의 모집단위 내에는
상향점과 하향점이 교차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대학교가 나는 연세대를 가고 싶어, 고려대를 가고 싶어, 나는 한양대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한양대의 모집단이다 라고 하면 어디가 상향점이고 어디가 하향 지점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하향 지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363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62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거나 361점인 학과에 원서를 내려서 쓰는 거죠. 내려서. 자, 363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62점에 내려서 쓰는 거, 또는 392점을 맞은 학생이 391점인 학과에 내려서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하향점인데 왜 내렸을까? 왜 내렸을까? 왜 학과를 내려서 쓸까? 내려서 쓴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안정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쓴다는 얘기는 안정지원한다는 거. 안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상향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지원을 하는 거예요. 상향을 치려고. 다시 말하면 요 지점이 다른 대학으로 구간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내려서 쓰면서 안정지원하게 되고 안정지원하고 난 다음에 상향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하향 안정지원을 했었을 때 이 학생들이 추가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첫 번째는 자연 추합을 희망한다. 내 점수에서 표준 점수에서 1점이나 2점 정도의 상향을 희망한다 라고 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향 지점에서 마이너스 1, 2점 구간을 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점수가 5점 정도 차이 난다, 10점 정도 차이 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상향 지점, 하향 지점과 상향 지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향 지점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을 노리셔야 된다. 이 지점이 결국은 뭐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361점의 원서를 쓰면 요 하위 구간의 학생들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 아래에 있는 성적들은 대부분 다 요 지점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리는 얘기를 뭐 항상 이렇게 정식 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원서를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해는 되지만 막상 숫자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원서 지원으로 너가 붙어야 내가 붙는다 라는 방식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첫 번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경쟁 구간 돌파입니다. 요번에 이제 15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핵심은 경쟁 구간 돌파. 내가 상향을 하려고 해. 상향을 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내가 높은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하향점과 상향점이 있다. 모든 대학의 모집단위 내에는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 결국은 하향 지점을 봐야 된다. 하향 지점에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네들이 점수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하향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구간 돌파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구간 건너뛰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냐면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실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인터넷에 내 성적을 넣었더니 너는 어느 대학교에 최초 합격을 해. 또 어느 학교는 너는 합격 가능성이 없어. 어느 학교는 합격 가능성이,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야. 80%야. 라고 하면 그게 실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첫 번째, 추가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산출할까? 라고 하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기본으로 삼겠죠. 2022학년도의 충원율,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 그리고 2023학년도에 학생들의 모의 지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추가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2023학년도에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2023학년도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급격하게 바뀐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는데 2022학년도와 23학년도도 많이 바뀌었죠. 2022학년도는 국어와 수학의 영역이 불수능이고 난이도가 무척 높다 보니까 문이과의 교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였었다면 2023학년도는 사실상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난이도가 대부분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문이과의 교차에 대한 유리한 점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2학년도와 3년도는 완전히 달라진 입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충원이 될 거야. 충원율이 높으니까 너도 붙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지점은 어느 대학의 전체 구간에서 하위 구간의 예비번호를 받아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대학의 하위 구간은 문과는 뭐 중심으로 움직여? 문과는 대학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쌓이고 경쟁률이 쌓이면 점수가 올라가고, 하지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위 구간이 최종적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중간이나 상위 구간까지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성적을 토대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하위 구간이 문과와 다르게 대학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움직인다? 학과 이동으로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계는 전체 학과에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하위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성적대에서 건축이나 물리 쪽의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앞 구간, 기계나 화학이나 생물공학과로 구간 건너뛰기를 했었을 때 구간 건너뛰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을 따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구간 건너뛰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구간 건너뛰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성적이 355점이야. 자, 그리고 359점의 하위 구간이 있어. 자, 만약에 내 성적이 357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357점인 학생은 359점인 학과에 원서를 쓸까? 362에 쓸까? 367에 쓸까? 그러면 당연히 357점을 맞은 학생은 359가 훨씬 가깝겠죠. 왜? 사이트에 넣어봤더니 추가 합격 가능성 70%가 뜨는 거야. 지금은 70%야. 지금은 90%인데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추가 합격 가능성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원서 쓸 때쯤 되면 불합격이라고 뜰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성적대가 가깝다고 해서 하위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 하위 구간에는 다수의 경쟁자가 추가 합격 예비번호를 받은 상태로 묶여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추합 가능성이 높으면 학생들은 반드시 그 대학의 하위 구간에 붙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내가 70%를 받았다? 내가 80%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붙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그 구간에서 벗어나실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위 구간의 응집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디를 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만약에 357점이 아니라면 356점 정도가 된다면 356점에서 359점 사이에 3점, 그리고 표준 점수 3점 사이에 다수의 경쟁자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구간을 건너뛰어서 360점 구간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360점. 그러면 359점을 가진 학생은 여기를 쓰겠죠? 358점을 가진 학생은 여기 쓰겠죠? 357점을 가진 학생도 하위 구간에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분들은 359점을 가진 학생이 362점에도 원서를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말씀을 드리지만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은 불가능하다. 왜? 여기서 상향을 하게 되어지면 불합격하게 되면 하위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하위 대학에 합격하면 입시는 실패한 거죠. 재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면 상향이 불가능. 다시 말하면 내가 362점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361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 아니고 360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359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간을 건너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경쟁자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을 건너를 뛰면 여기가 이 구간서부터는 뭐가 발생이 되어져?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추가 합격이 이루어져요. 추합이 이루어지면 점수가 편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위 구간에는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높은 성적대 학생들, 낮은 학생들의 성적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그러면 상위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하위 성적대들이 붙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구간 건너뛰기다. 첫 번째 생각할 점은 뭐냐면 너가 붙어야 내가 붙는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만 절대로 이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앞질러 가야 돼요.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앞에 있는 건 아니야. 왜? 내 성적 앞에 있는 357점이 지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357점이 도망가 봤자 358, 359에서 그냥 멈추거든요. 얘네들이 이 위까지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간 건너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데 문제는 구간 건너뛰기를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만약에 구간을 건너뛰어 가지고 상위 구간으로 공략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어렵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좌에서 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나군의 359점을 맞은 학생이 가군의 360점인 학과에 원서를 쓸 수가 있죠. 그럼 나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355점이야. 내가 붙을 수 있어? 못 붙죠. 못 붙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의 360점인 학과를 355점이 내가 원서를 써서 붙고자 해 5점 차이거나 그러면은 추가 합격 예비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간 건너뛰기 위해서 하위의 경쟁자를 따돌린다. 그럼 말이 맞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에서 나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적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360점인 학과를 359, 358점을 맞은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뭘 봐야 되냐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이 대학과 학과가 과연 밀폐형 구조로 좌우가 막혀 있느냐? 아니면 좌우가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구조가 모집 단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정도까지만 모집 단위가 올라오고 있어. 그럼 이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니까 상위 이 정도 구간은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죠. 좌우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밀폐형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모집 단위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대학이 또 이 정도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불가능한 거죠. 여기도 들어오니까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유입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는 지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좌우에서 유입이 불가능한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서를 쓰는 이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점이 좌측에서 공략할 수 없는 지점이다. 막혀있는 지점이다. 밀폐되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빠져나갈 뿐 좌측에서 유입이 불가능하고 아래에서 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점수의 편차가 큰 폭으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좌우 군이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가 내다가 좌우 군이동과 관련이 되어진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 블로그를 연결하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래로 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 보실 때 꼭 뭘 봐야 되냐 가군, 나군, 다군에서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지원하는 가군의 학과를 나군이나 다군에서 어떤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유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지막으로는 그 지점이 첫 번째는 좌에서 우로 들어오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들어오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과연 뚫렸냐 막혔는지에 대해서 밀폐되어져 있는지 개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지점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향점 365점을 맞은 학생이 364점인 학과에 원서를 쓴다. 또 400점을 맞은 학생이 39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쓴다는 얘기고, 위에서 아래로 쓴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한다는 얘기죠. 왜 안정 지원합니까?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첫 번째는 구간 돌파를 통해서 경쟁력을 따돌리고, 두 번째는 좌에서 우로 유입되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밀폐되어지는 공간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치는 하향점을 노리시면은 결국은 추합이 큰 폭에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200% 빠졌으니까 올해도 200% 빠질 거야. 작년도 이 정도 성적으로 붙었으니까 올해도 이 성적으로 붙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그냥 믿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대형 입시 컨설팅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통계나 데이터를 강요하죠. 왜? 표준화되어진 상태로 움직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면 장사가 되겠죠. 왜? 입시 통계 안 맞아. 이렇게 원서 안 써.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어. 변수가 너무 많아.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가 되게 절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 98명이 다 믿으라고 해. 다 믿으라고 해. 우리는 다르게 가면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398점을 맞으면 여기를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할 때 우리는 398점 맞고 402점인 학과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면 반드시 반대에서 길이 나온다. 정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계나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편차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차에 발생되어진 지점을 우리는 노리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수를 따돌려야 된다. 허수를 돌파해야 된다. 경쟁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 그럴 때 허수, 나보다 0.1점이 많은 허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허수는 뭘 움직인다? 허수는 추가 합격 가능성과 충원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면 허수는 기다리고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충원율이죠. 핵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충원율이 상당히 많이 돌았어요. 경영 같은 경우도 124.8%의 충원율이 돌았지만 2022학년도 되면서 연세대학교의 충원율은 68%로 충원율이 급감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인문계는 2021학년도 입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출발점, 연세대 경영에서 출발해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충원율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출발점만이 된 것이 아니라 하위 구간에서 목표로 들어오는 도착점도 되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충원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내가 만약에 성적이 낮은 학생인데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삼는다. 그럼 어디를 쓸까? 제일 먼저 충원율을 보죠. 충원율을 보니까 경영학과, 응용통계학과가 65%, 보니까 정치외교 20%, 교육학과 25%. 자, 충원율이 좀 되네? 라고 생각하지. 자, 충원율이 거의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실내건축학과 0%,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뭐 지금 보니까 문헌정보학과 7%, 이런 데를 허수들이 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허수들은 뭘 노린다? 충원율이 높은 구간을 노린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연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충원율이 높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들어온다?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상향을 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둬. 충원율이 높으면 반드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으로 노리고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이 과연 나보다 높은 성적인지 나보다 낮은 성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경쟁률은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학과가 경쟁률이 3.77이야.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경쟁률이 5.12야. 그럼 경영학과가 경쟁률이 훨씬 높죠. 행정학과가 경쟁률이 낮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행정학과하고 경영학과하고 어디가 점수가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쵸? 경영학과가 높은 거니까 경영학과는 성적이 좋은 애들이 많이 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영학과는 높은 과는 맞지만 실제로 충원율이 124%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쓴 5.12 중에 5명 중에 최소한 2명은 허수. 2명 허수라는 얘기는 실제 연세대도 붙지 못할 분들이 상향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실제 고득점자와 허수들이 뒤섞여서 있는 구조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같은 경우들은 3.77의 경쟁률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4명 중에 사실상 3명이나 3.5명이 점수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고 1명이나 0.5명 정도가 허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영학과에 허수 지원이 몰린다. 그 허수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일 수도 있고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일 수 있어요. 이걸 잘 계산해야 되겠죠. 나보다 성적대 낮은 학생들이 허수 지원이 몰렸다? 그럼 오케이예요. 원서 지원에 합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돼. 잘못 찾아갔더니 나보다 성적이 다 높은 학생들만 모여있는 지점을 찾아가면 망하는 거죠. 꼭 명심합시다.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지점이 어디일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수 지원들을 이끌어들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충원율이 높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 많이 돌면 돌다가 너한테까지도 오겠지.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충원율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원율이 높다. 자, 하위 대학의 충원율이 200%가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하위 대학의 충원율이 200%가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위 대학의 상위 지점의 학생들이 그 상위 대학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이동했다는 뜻은 결국은 하위 대학의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충원율이 높다,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점수가 근접하면 높지만 점수가 낮으면 못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393점, 392점을 가지고 있다. 이 학과가 만약에 392점 정도의 학과다. 근데 나는 391점이다. 충원율이 100%다, 200%다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390점인 학과인데 나는 점수가 385점이다. 난 못 붙어요. 왜? 상위 구조의 애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충원율이 높다 보면 뭐가 몰린다?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 허수가 과연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허수인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허수인지를 분명하게 가리셔야 돼요.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허수들이 대량으로 몰린다? 좋죠,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도 경쟁률만 보고 도망을 갈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수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허수들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이라면 나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허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허수가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충원율이 낮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대가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점수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못하다는 거죠. 근데 충원율이 낮으면 좋은 점이 뭐야? 충원율이 0%야. 그럼 좋은 점은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도 떨어지는 학생이 추가 합격으로 상향 지원해서 연세대에 합격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건국대학교도 떨어진 학생이 상향 지원해서 연세대로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이 연세대에 합격했었던 지점은 최근 3개년 동안에 충원율이 0%였었던 학과. 충원율이 0%였던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었죠. 자, 그럼 0%는 학과를 왜 썼냐? 충원율의 첫 퍼센트는 0%여야만 뭐가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허수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만약에 390점인 학과를 380점인 내가 원서를 써서 붙고 싶어. 근데 충원율이 0, 정년도도 0, 그 전년도도 0, 충원율이 0%인데 어떻게 붙어?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면 충원율이 낮은 구간에는 실제 그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하향점으로 내렸었어요. 390점인 학과를 387.8점에서 위로 치는 게 아니라 390점인 학과를 391점인 학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하게 되고 여기 원서를 쓴 학생들은 점수 경쟁이 있으니까 다른 대학으로 붙으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충원율이 그때 도는 거예요. 충원율이 0%였다가 충원율이 20%가 돌면 그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하늘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점수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봐야 되냐면 내 점수대가 충원의 점수대와 추가 합격 점수대와 얼마나 점수가 근접하느냐. 실제 어떤 학생들이 원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충원율이 유리할 수 있다. 충원율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게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흔히 말해서 자연추합을 생각한다. 내 성적대보다 1점, 2점 높은 학과의 원서를 쓰고 싶어. 자연추합을 기대하면 충원율이 높으면 유리해요. 근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내 성적대보다 5점, 7점, 10점, 15점 정도의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야? 충원율이 0%가 나와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합격 가능성이 거의 제로여야 돼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점이 상향점이 아니라 하향점이 된다. 반드시 하향점이 된다. 하향점이 되어지면 거기에 그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밀집되면 반드시 그 지점에 회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노리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시는 수시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학과 결정은 할 수 없다. 왜? 학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 의대 갈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의대를 써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왜? 작년의 데이터,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흐름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정시 입시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고 가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수능시험을 못 봤는데 정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정시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발생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서 접수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서부터 조금 더 집중하세요. 집중. 자, 수능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수능시험 못 봤다고 해서 부모님들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대학 결정된 거 아니거든요.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대학 결정되는 거고 수능시험 못 봤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집중해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가지고서 잘 보시도록 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컨설팅 받지 않고도 하이퍼리뷰에서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지원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또 본인 성적대보다 상향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시 지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